아침이 되었다. 게라심이 방을 나가고 시정 표트루가 들어와 촛불을 끄고 커튼 한쪽을 젖힌 다음 조용히 청소하는 것만이 아침이 왔다는 걸 알려주는 표시였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전혀 다를 것 없이 매 한 가지였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바닐리치를 괴롭히는 통증도 인정사정 없이 약해지면서도 생명을 완전히 놓아버리지는 않는 의식도 늘 그대로였다. 차츰차츰 다가오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죽음만이 진실이었을 뿐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그러니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몇 시인지가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나리, 차를 좀 가져올까요? 저놈은 그저 규칙대로 할 줄만 알아서 아침마다 주인더러 차를 마시라고 하는 거야. 이바닐리치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아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말았다. 그럼 소파로 옮겨드릴까요? 방을 치워야 하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거야. 내가 더럽고 지저분하니까 말이야. 이바닐리치는 또 마음과는 다르게 이렇게만 말했다. 아니, 날 그냥 내버려둬. 시종은 계속 부스럭거리며 움직였다. 이바닐리치는 손을 뻗었다. 표트루가 시종을 들려고 다가왔다. 나리, 뭐가 필요하세요? 시계 좀 가져다 줘. 표트루가 바로 근처에 있던 시계를 집어 건넸다. 8시 반이군. 다들 아직 안 일어났나? 그렇습니다. 바실리 이바노비치, 이반 일리치의 아들. 도련님은 긴나지움에 가셨고 마님은 나리께서 찾으시며 깨우라고 하셨어요. 가서 모셔올까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차나 한 잔 마셔볼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 차 한 잔만 가져다 주게. 표트루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게 저 녀석을 붙잡아 두지? 그래, 약이 있었지. 표트루, 약 좀 가져다 줘. 어쨌거나 아직은 약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숟가락에 약을 따라 삼켰다. 아니, 소용없을 거야. 다 부질없는 짓이야. 다 거짓이야. 입안에서 그 익숙하고 역겹고 절망적인 맛이 느껴지는 순간 이바닐리치는 이렇게 단정지었다. 아, 더는 못 믿겠어. 그런데 통증, 이 통증은 어째서 단 한순간도 멈추질 않는가 말인가.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를 듣고 표트루가 걸음을 돌렸다. 아니, 어서 가서 차나 가져와. 표트루가 방을 나갔다. 혼자 남은 이바닐리치는 또 한 번 신음소리를 토해냈다. 꼭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고 마음의 고통이 너무도 끔찍해서이기도 했다. 모든 게 언제나 똑같아.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또 낮이 오고 그렇게 끝이 없어. 차라리 빨리 와버렸으면. 그런데 뭐가 말이지? 죽음? 아니면 어둠? 아니, 아니야. 그게 뭐든 죽음보다는 나은 거야. 표트루가 쟁반에 차를 받쳐들고 들어오자 이반 일리치는 그가 누구인지 지금 뭐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해 멍한 눈길로 한참을 쳐다보기만 했다. 표트루는 그런 이반 일리치를 보며 몹시 당황했다. 표트루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반 일리치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아, 차를 가져왔구나. 그래, 여기 내려놓아라.
그리고 세수하는 것 좀 도와줘. 깨끗한 셔츠도 입혀주고. 이바닐리치는 세수를 하기 시작했다. 간간히 쉬어가며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은 다음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무서울 만큼 낯설었다. 특히 창백한 이마에 머리카락이 착 달라붙은 모습은 끔찍할 정도였다. 퓨트르의 도움을 받아 셔츠를 갈아입으면서 이바닐리치는 자신의 몸은 더 끔찍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바닐리치는 가운을 걸치고 그 위에 담요를 두르고는 차를 마시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아주 잠깐 상쾌한 기분을 느꼈지만 차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다시 입안에 역겨운 맛이 감돌면서 어김없이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는 억지로 차를 다 마신 다음 두 다리를 쭉 뻗고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뾰트르를 방에서 내보냈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희망의 물 한 방울이 반짝 나타나는가 싶으면 이내 절망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통증에 이어 통증이, 고통에 이어 고통이 시작되었다. 늘 똑같았다. 혼자 있을 때면 견디기 힘들 만큼 우울해지면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어지지만 다른 사람이 곁에 있으면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모르핀을 맞더라도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의사에게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해야겠어. 이대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지나갔다. 그때 현관에서 종이 울렸다. 의사인가? 그랬다. 의사였다. 생기 넘치고 활기차고 유쾌하고 퉁퉁한 의사는 뭔가에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죠.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사는 그런 표정이 그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지만 이미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므로 그것을 떼어버릴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아침에 프로코트를 차려입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과 같았다. 의사는 이반 일리치를 안심시키려는 듯 활기차게 손을 비볐다. 몸이 꽁꽁 얼었어요. 정말 매서운 추위예요. 일단 몸을 좀 녹여야겠습니다. 의사는 그가 몸을 녹일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좀 어떻습니까?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의사가 사실은 일은 잘 돼갑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는 밤에는 좀 어땠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라고 묻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의사는 그 표정의 의미를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가 대답했다. 끔찍할 정도입니다. 통증이 없어지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아요. 뭐라도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환자들은 늘 그렇죠. 자, 이제 몸이 다 녹은 것 같군요. 꼼꼼하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부인께서도 제 몸이 차갑다고 뭐라고 하진 않으시겠죠. 어디 한번 볼까요? 의사가 이반 일리치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지금까지의 장난기를 지우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환자를 살피고 맥박과 체온을 재더니 몸 이곳저곳을 두드려보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들어보았다. 이반 일리치는 이 모든 행동이 아무 쓸모도 없으며 그저 거짓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도 남았지만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의 몸 위쪽 아래쪽에 귀를 대기도 하면서 꼭 체조를 하듯 이런저런 동작을 하자 변호사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이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가 소파에 무릎을 대고 앉아 계속 이바닐리치의 몸을 두드려 보는데 문 쪽에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비단 옷자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신 것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표트르를 나무라는 소리도 들렸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방에 들어와 남편에게 입을 맞추더니 사실은 한참 전에 일어났는데 뭔가 착오가 생기는 바람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나와보지 못했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나서 그 하얀 살결과 오동통한 몸, 깨끗한 손과 목,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 생기 넘치고 반짝거리는 두 눈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증오했다. 아내의 손길이 조금만 닿아도 그녀를 향한 증오심이 치밀어 올라 몹시 고통스러웠다. 남편과 남편의 병에 대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태도는 늘 한결같았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한 번 정하면 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못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은 모두 그의 탓이며 자신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제 말을 도대체 듣질 않아요. 약도 제때 안 먹는다니까요. 더 큰 문제는 저렇게 발을 들고 누워 있는다는 거예요. 보나마나 몸에 해로울 텐데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이 게라심에게 발을 들고 있게 한다는 얘기를 의사에게 했다. 의사가 상냥하면서도 비우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뭐 어쩌겠습니까? 환자들이란 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생각해내곤 하는걸요. 그러려니 해야겠죠. 진찰을 끝낸 의사가 시계를 들여다보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에게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오늘은 저명한 의사를 집으로 불러 미하일 다닐로비치, 늘 오는 의사를 그렇게 불렀다. 와 함께 진료하고 상의하도록 하겠노라고 딱 잘라 말했다. 제발 내 말에 반대하지 말아줘요. 다 날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비꼬듯 말했다. 자신이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으니 남편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투였다. 이반 일리치는 얼굴을 찌푸린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말이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제는 가닥을 정리할 수도 없을 지경인 것만 같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남편을 위해 했다고 하는 일들을 순전히 자신을 위한 거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라는 그 말을 마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므로 반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었다. 실제로 자신을 위해 했으면서 말이다. 정말로 11시 반에 저명한 의사가 도착했다. 또다시 이반 일리치의 몸을 두드리고 소리를 들어보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두 의사는 환자 앞에서 혹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신장에 대해 그리고 맹장에 대해 심각한 얘기를 나눴고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았다. 이번에도 그들은 이반 일리치가 직면하고 있는 단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당면한 문제는 제쳐두고 어쩐 일인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과 맹장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러면서 미하일 다닐로비치와 저명한 의사는 신장과 맹장에 달려들어 어떻게든 고쳐놓을 것처럼 행동했다. 저명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렇지만 절망적인 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이반 일리치와 작별 인사를 했다. 이반 일리치가 두 눈에 공포와 희망의 빛을 함께 담고서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묻자 의사는 장담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기대가 머리 눈길로 의사를 배웅하는 이반 일리치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워 보이던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저명한 의사에게 왕진료를 지불하려고 문을 나서면서 눈물까지 흘렸다. 희망을 주는 의사 말에 한껏 부풀었던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전히 똑같은 방에 똑같은 그림, 커튼, 벽지, 약병, 통증으로 괴로워하는 육신, 뭐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반 일리치는 다시 고통스러워하다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날이 어둑어둑해질 때가 되어서야 의식을 회복했다. 식사가 나오자 고깃국을 억지로 조금 떠먹었다. 다시 모든 것이 똑같았고 다시 똑같은 밤이 다가왔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7시쯤 되었을 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방에 들어왔다. 저녁 모임에라도 나가는지 가슴을 위로 모아 올려 풍만하게 보이게 했고 얼굴에는 분을 바른 흔적도 있었다. 저녁에 극장에 가겠다고 아침에 남편에게 미리 얘기해 놓은 터였다.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사라 베르나르, 프랑스의 영국 배우의 공연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반 일리치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가라고 고집해서 특별석을 예약해 두었던 것이다. 그래놓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탓에 아내의 치장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상했다. 그러다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되고 미적 즐거움도 충족해 줄 것이므로 꼭 특별석을 예약해서 가야 한다고 고집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걸 떠올리고는 불쾌한 기분을 애써 감췄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꽤 기분이 좋아서 방에 들어왔지만 어쩐지 죄지은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좀 어떤지 물었지만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거였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남편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자신은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이미 예약을 해놓은 데다 엘렌과 딸 그리고 페트리 셰프, 딸의 약혼자인 예심 판사가 가는데 그 아이들끼리만 보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며 자기가 없더라도 의사의 지시사항을 꼭 따라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표도르 페도로비치 페트리 셰프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요. 괜찮죠? 리자도 그렇고요. 들어오라고 해요. 그때 젊은 몸을 드러내면서 한껏 차려입은 딸이 들어왔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육신이 고통만 안겨주었지만 딸은 자신의 몸을 제 아버지 앞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였다. 힘차고 건강하며 한눈에 봐도 사랑에 빠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행복을 방해하는 병과 고통과 죽음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잠시 뒤에 연미복을 입고 머리는 카폴시, 프랑스의 유명한 테너 가수 조세 카폴이 했던 머리 스타일로 머리 한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곱슬머리 두 가닥을 이마 위에 내려드렸다. 으로 곱슬곱슬하게 매만진 표도르 페드로비치 페트리 셰프가 들어왔다.
널찍한 가슴을 감싼 흰 셔츠의 깃이 꽉 조이는 탓에 기다란 목에 힘줄이 드러났고 탄탄한 허벅지에는 통이 좁은 검은색 바지를 딱 맞게 입고 있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흰 장갑을 팽팽하게 당겨 끼고 다른 손에는 오페라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 뒤로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왔다. 가엾은 그 아이는 새 교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있었으며 눈빛이 유독 푸르스름하게 그늘져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처럼 그늘이 진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들이 늘 측은했다. 그리고 지금 두려움과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는 그 눈빛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쓰라렸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게라시 말고 자신을 이해하고 가엾이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들 바샤뿐이었다. 모두들 자리에 앉더니 또다시 몸은 좀 어떠냐고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자가 엄마에게 오페라 안경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이어서 모녀는 누가 그걸 어디에 치워놓았는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표도르 페드로비치 페트리셰프가 이반 일리치에게 사라 베르나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뭘 물어보는지 몰라 잠자코 있다가 잠시 뒤에야 알아듣고는 대답했다. 아니, 자네는 보았나? 네, 아드리아 루쿠부베르 공연에서 봤습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그 공연에서 사라 베르나르의 연기가 특히 좋았다며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딸은 동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그녀의 연기가 얼마나 멋지고 실감나는지를 두고 얘기를 시작했다. 늘 그렇듯 새로울 것도 없는 뻔한 얘기였다. 한창 얘기를 나누던 표도르 페트로비치가 이반 일리치를 힐끗 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다른 사람들 역시 이반 일리치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번뜩이는 두 눈으로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몹시 화가 난 것 같았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야 했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못했다. 거짓을 포장하고 있는 우아함이 느닷없이 무너지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모두에게 너무도 두려운 일이었다. 그때 리자가 나서서 침묵을 깼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녀 또한 숨기로 했던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내고 말했다. 그런데 갈 거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리자는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시계를 보면서 말했다. 그리고 젊은 약혼자에게 둘만 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일 듯 말 듯 지어 보이더니 옷자락을 부스러대며 일어섰다. 그 뒤를 따라 다들 일어서서 이반 일리치에게 인사한 뒤 방을 나갔다.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이반 일리치는 편안해졌다. 그들과 함께 거짓말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통증도 여전하고 두려움도 여전해서 더 힘들어질 것도 더 수월해질 것도 없었다.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또다시 1분이 지나고 1시간, 1시간이 지났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고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피할 수도 없는 마지막이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그래, 게라시 좀 오라고 해주게. 이반 일리치는 표트르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다.